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지은이 켈리 최,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자유에 도달하는 위대한 시크릿의 살아있는 실천법. 2017년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자기계발 스테디셀러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유럽 11개국 1200개 매장, 연매출 5,400억 원의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 켈리 최의 기적같은 여정과 그가 찾은 성공과 행복의 정수를 담았습니다. 야간고를 겨우 졸업하고 한때 10억 넘는 빚을 진 40대 여자였던 그가 어떻게 영국 400대 부자에 꼽히고 영국 탑트랙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된 기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 켈리 최는 이 책을 통해 지난 10년간 온갖 파도를 헤치며 직접 체득한 성공의 기술, 즉 7가지 부의 시크릿을 전합니다. 지금 삶이라는 거친 파도에 맞서고 있다면 이 책이 무엇보다 훌륭한 인생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출발선에 있더라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움직인다면 행운의 여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도 다시 사업에 도전한 이유. 한 번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고르고 급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깨닫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발로 일어선 것만으로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운과 우연에 인생을 거느니 내가 직접 찾아가는 편이 더 쉽고 빠르고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나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내 앞에는 몇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 일단 일어섰고 걸어보기로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진부하지만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민박일은 마이너스였던 내 삶을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은 아니었다. 평생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는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내게는 크게 3가지 길이 있었다. 사업을 하거나 다시 취직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40이 넘은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생각하기 나름이다. 당시 나는 아직 반백년도 살지 않았으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여겼다. 그렇기에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선택지도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패션 공부를 할 때만큼 내 가슴이 뛸 정도로 크게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없었기에 3번째 선택사항은 지웠다. 나에게 가슴이 뛴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의 다른 말은 흥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누구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다시 패션계로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내가 잠시나마 패션계를 떠났던 이유는 그 일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기대한 만큼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가슴 뛰는 일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온 친구의 사업에 합류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해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다. 친구의 사업을 함께 한 것뿐인데도 행복을 느꼈다면 온전한 내 사업을 할 때는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뛰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악을 먼저 상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 경제적인 기준에서라면 직장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으나 행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왕이면 내가 주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건 직장인보다는 사업가가 되어야 가능했다. 그래서 사업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왜 초밥 도시락을 팔기로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나는 초밥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 각지의 대형 마트들과 계약해 그 안에서 즉석 초밥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유럽 10개국에 약 7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가장 모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매장에서 아시아인 요리사들이 마치 공연을 하듯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초밥을 만들어 판다. 이런 컨셉트가 나온 과정에도 앞서 말한 사업의 3가지 기준, 즉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즉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다.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게 너무 싫었다. 경기가 휘청거릴 때마다 위기를 겪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한 패션이나 전시, 광고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라 경기에 따라 사업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겪은 터였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업은 알게 모르게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분야를 찾아야 한다. 경기를 가장 적게 타는 사업,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여기에는 장례업, 섹스산업, 요식업 등이 있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은 죽고 장례를 치른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이는 섹스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전쟁 중에도 인간의 성욕은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본능이 없어지겠는가. 마지막으로 성욕 못지않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요식업도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었다. 이 중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요식업뿐이었다. 그러나 요식업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 그 안에서도 무엇을 팔지 생각해야 한다. 중식, 일식, 한식, 술, 커피,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일 것이라는 3번째 기준이 필요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강점을 가질 만한 아이템은 무엇일까? 먼저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아시아 요리라 생각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유럽 음식은 유럽인이, 아시아 음식은 아시아인이 만들 때 신뢰를 더 느낄 것이다. 또한 내가 더 자주 접했고 잘 아는 쪽이 아시아 음식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한식, 일식, 중식이 가장 익숙했고 나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렵 나는 한창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즉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 중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에서 무일푼으로 창업해 성공한 사례를 찾고 있었다. 방송, 신문, 뉴스, 책 등을 보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그중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미 성공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니 김밥이나 삼각김밥, 초밥 등의 메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특히 초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짧게나마 초밥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삼각김밥이 더 좋을 것 같았다. 내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미국에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마트나 슈퍼에 납품해 성공을 거둔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아직 유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삼각김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삼각김밥 공장도 견학했고 기계를 찾으러 출장도 많이 다녔다. 그 비용은 모두 민박집 수익으로 충당했다. 다만 시간 확보를 위해 한국인 학생을 고용해 민박집 운영을 맡기고 나는 사업 공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창 열을 올려가며 삼각김밥 사업을 조사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유럽에서는 내가 내 가게를 차리고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직접 팔 때에 비해 제3자 가게에서 팔 때는 법적 제한이 많았다. 게다가 삼각김밥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면 무균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최소 10억 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만큼 투자해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납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는 납품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것에 불과했다. 이는 내가 정한 사업의 두 번째 기준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어긋났다. 그간 조사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 와중에도 사례 조사는 계속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김밥과 초밥을 납품해 연매출 수천억 원을 올린 김승호 회장의 김밥하는 CEO를 읽게 되었다. 책을 덮고 이거다 란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김밥과 초밥 도시락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프랑스에서는 마트에서 파는 초밥 도시락이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먹어보니 맛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듯했다. 다시 말해 만들어진 도시락을 납품하는 형태가 아닌 즉석에서 만들어 판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초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초밥은 내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이었다. 패션을 전공해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한 나에게 초밥은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이었다. 게다가 김승호 회장이 비슷한 사업을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성공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쇼 비즈니스와 접목해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마트 내 초밥 도시락 사업이라는 콘셉트가 정해졌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내가 정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까? 우선 요식업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더구나 조사해 볼수록 대형마트는 조금 과장하자면 경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기를 타지 않았다. 다음 기준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내가 하기 나름이었다. 게다가 무일푼으로 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인 내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초밥 사업을 한다면 이미 큰 이점을 안고 가는 것이었다. 더구나 내가 생각해낸 콘셉트는 초밥을 만드는 과정을 즉석에서 쇼나 공연처럼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할 수 있었다. 당시 마트에서 팔던 초밥 도시락은 돈이 아까울 지경이었으니 훨씬 신선하고 맛있게 거기다 쇼 비즈니스 형태까지 접목한다면 두세 배 가격으로 팔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확신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커졌다.
게다가 나는 초밥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으므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나는 초밥 사업, 좀 더 정확히는 마트 내에서 쇼 비즈니스와 접목한 초밥 도시락 사업으로 길을 정하고 다시 사업 공부를 시작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을 미루지는 마라. 나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경영자로서의 공부가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최대한 다 해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사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사업장을 구하면 사업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사업의 진짜 시작을 의미할까? 혹은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라고 본다. 창업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였는가는 후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 시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기를 미룬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크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된다. 경영을 배우기 위해 무일푼으로 성공한 김승호 회장. 야마모토 선생이라는 최고의 스승에게서 초밥에 대해 배웠고 메뉴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때까지 경영자로서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 경영자 수업을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경영을 가르쳐줄 스승으로서는 앞서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소개했던 책 김밥하는 CEO의 저자이기도 한 김승호 회장이 가장 적임자 같았다. 이 책에는 김승호 회장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수천억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CEO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그로부터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출판사에도 연락해보고 수소문한 끝에 김승호 회장의 개인 메일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곧바로 메일을 보냈다. 많은 사람이 이 메일을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하는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보냈다. 나는 프랑스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사업에 한 번 실패하여 10억 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막 사업가로 재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이다. 당신도 나처럼 힘겨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대신 나도 성공하면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대략 이런 내용을 담아 길지도 않게 약 10줄에서 15줄 정도로 메일을 보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간결하게 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메시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박함과 의지, 진정성을 담는 것이다. 나는 내 현재 상황을 여실히 적었고 반드시 재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였으며 비록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대신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진정성을 보였다. 이것이 김승호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그 뒤로 한동안 메일과 전화 통화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는 김승호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까지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후로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며 더욱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 많은 영감과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도 세계 여행을 다녀온 후 김승호 회장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와 오랜만에 같이 여행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힘들더라도 포장지가 아닌 내용으로 승부해야 한다. 창업 초기 나는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했다. 덕분에 목표한 대로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단 여기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들 눈에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그리 믿음직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우선 새로 매장을 열 때마다 점주와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데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한 점주는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당시 우리 회사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건지 궁금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다니고 있던 직장을 나와서 아직 열지도 않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자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매장도 없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우리를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C사에 입점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래요. 사무실도 없고 매장도 없으니 내 말을 믿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C사는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 C사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나를 못 믿겠거든 C사를 믿고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요? 이 방법은 제법 잘 통했다. C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 기업에서 믿고 계약했다는 건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C사를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고 고객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주요 통로에 매장을 열 거예요. 그런 곳에서 당신과 직원들이 깔끔한 옷을 입고 전문가처럼 멋진 손놀림으로 초밥을 척척 만들어서 진열하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어요?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내용보다 포장지를 중시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를 한답시고 5성급 호텔을 빌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자사의 좋은 점만을 부각하곤 한다. 물론 이런 모습에 혹해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속빈 강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분명 조만간 누군가는 속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기업의 평판은 점차 나빠질 것이다. 또 고급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서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혹한 사람들이 낸 돈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물론 우리처럼 사무실도 매장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철학에 가슴으로 공감한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진심이 통한 사람만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나라에 진출할 때면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미팅 시에는 주로 카페를 이용한다. 시장을 조사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전부터 사무실 고정 비용이 나가는 건 낭비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역시나 점주들과 거래처는 미심쩍은 눈길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하는 각 나라의 지사장들은 하나같이 점주 모집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나 그들이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주들 중에서도 나와 진솔하게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함께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만간 회사를 퇴직하고 바로 준비할게요. 사실 나는 결코 달변가가 아니다. 내게는 한국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말하는 재주가 없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나의 말에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걸까?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의 차이라고 본다. 확신에 차 있다는 건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확신은 말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설득을 할 때는 반드시 나 혼자만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 우선 나부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상대방을 위하는 진심을 담아 비전을 제시해보자. 아마도 상대는 오히려 당신에게 고마워하며 기꺼이 함께하고자 할 것이다. 고객은 절대 싼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2년간 마트에서 살다시피 머무르면서 조사한 결과 나는 고객이 무조건 싼 것만을 찾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가격 경쟁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가장 쉬우면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담합을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가격이 꼭 투입된 비용 대비 가격을 뜻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밥 아래에 온통 금가루를 입힌다면 비용만으로도 수십만 원은 들어갈 것이다. 그 초밥을 비용 대비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해보자. 살 사람이 있겠는가? 반대로 아마추어가 거의 폐기 직전의 재료로 대충 만든 초밥 역시 딱 재료비만 받는다고 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란 고객이 이 상품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 아깝지 않다고 기꺼이 감수할 만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이런 가격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당연히 많은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프랑스의 슈퍼마켓과 마트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초밥 도시락을 빠짐없이 먹어보았다고 장담해도 될 만큼 열심히 맛을 보고 다녔다. 특히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먹어보았다. 일단 그 도시락들은 저렴했다. 하지만 맛에 비해 어떠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 돈을 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초밥이 상당한 고급 음식에 속했고 일식당의 초밥은 무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도시락이 팔렸던 것 뿐이었다. 기존 초밥 도시락 제품은 유통기한이 대체로 3일 정도다. 이들의 공정을 살펴보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각지의 매장으로 배송하는 데까지만 1, 2일이 걸린다. 그러니 진열되자마자 사더라도 이미 만든 지 1, 2일이 지난 제품을 사는 셈이다. 게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지 않은가.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장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할 거라 믿고 싶지만 진실은 알기 어렵다. 나는 켈리 델리를 설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재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있다. 나의 초밥 스승인 야마모토 선생이 장인 특유의 완벽주의로 고르고 고른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또한 그날 팔리지 않은 제품은 전량 폐기한다. 물론 수백 개의 매장을 모두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간혹 어떤 점주는 전날 팔고 남은 제품을 다음날 진열하기도 한다. 그런 점주가 적발되면 우리는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절대로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다. 이런 사례를 몇 번 접한 다른 점주들은 폐기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행위 같은 건 이제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나 또한 그들이 이미 프로로서 인정받으며 버젓한 매장 점주가 되어 수익도 제법 올리고 있는데 재료비 좀 아끼자고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거라 본다. 지금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매장은 단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불시에 검사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짤 때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재료를 과하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사용해야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싶으면 비싼 재료라도 그만큼을 쓴다는 뜻이다. 즉, 재료의 신선도와 음식의 맛 측면에서 켈리델리의 제품은 기존 초밥 도시락들보다 월등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싸지만 신선도와 맛이 떨어지는 제품이 아님을 알기에 그 두 가지 단점을 완벽히 해결한 나는 기존 제품들의 1.5배, 많게는 2배가 넘는 가격을 선정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었음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초밥을 만들어주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켈리델리는 일종의 쇼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만약 한국의 피자집에서 이탈리아인 요리사가 반죽부터 토핑, 요리까지 모두 직접 하고 그 모습을 오픈 키친 형태로 보여준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맛과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일반 프랜차이즈보다는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맛까지 더 좋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압승이다. 켈리델리도 그렇다. 기존 초밥 도시락 업체는 공장에서 만들어 배달될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이 유럽인이다. 물론 유럽인 중에도 초밥 장인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통 유럽인보다 한국인 사범이 태권도를 더 잘 가르칠 거라 믿는 것처럼 초밥은 아시아인이 더 잘 만들 거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시아인의 손놀림이 세심하고 손도 작아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매장 하나하나가 그리 넓지 않으므로 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아시아인들이 적합하기도 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우선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직까지도 켈리델리의 고객들은 직원들이 전문가다운 손길로 초밥을 만들고 예쁘게 꾸며 진열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한다. 그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인 것이다. 또한 직접 보는 곳에서 만들어 판매한다는 건 그만큼 신선도가 높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재미있는 쇼를 선보임과 동시에 우리 제품은 기존 초밥 도시락과 품질이 비교도 안 되게 좋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장 직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쇼를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 꼭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만이 고객을 위하는 방법은 아니다. 쉽게 말해 품질은 고객이 바라는 가장 기본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더하고 보여주느냐가 곧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메뉴 개발로 새로움에 도전한다.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가치에는 새로움도 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새로워도 계속되면 구식이 되고 점점 지겨워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늘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새로움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켈리델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한다는 믿음. 그래서 켈리델리가 만든 음식이라면 언제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객은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될 때 행복해진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처음 켈리델리는 약 100여 가지 메뉴로 시작했다. 정확한 비율은 기억나지 않지만 초밥 스승인 야마모토 선생이 전수해준 정통 메뉴 50여 가지와 내가 만든 새로운 메뉴가 50여 가지였다. 그 중에는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는 제품도 있고 큰 반응을 얻지 못해 폐기한 메뉴도 있다. 하지만 폐기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메뉴가 줄지는 않는다.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메뉴 개발은 내가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동시에 고객에게 켈리델리가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늘 새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브랜딩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직원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회사가 늘고 있지만 그들도 결국 고객이 있어야 회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업의 출발점은 항상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가는 어떻게 돈을 벌지를 궁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객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밥 도시락이 아닌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회사. 통찰력은 곧 미래다. 즉, 나의 미래이자 회사의 미래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항상 최대한 미래를 내다보려 노력한다. 켈리델리가 초밥 도시락을 파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초밥 도시락 사업은 켈리델리 브랜드 중 하나인 스시데일리의 사업이다. 따라서 스시데일리가 어려움에 빠져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켈리델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초밥 도시락 사업만으로 20년, 30년을 승승장구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딤섬 데일리도 시도했고 훈제 연어를 파는 사업 또한 스페인 지사에서 시작했다. 이 훈제 연어 사업은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 더 키워볼 예정이다. 작게 시작해 확실한 색깔과 콘셉트를 가진 후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메뉴만 다양화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나는 오로지 성장만을 지향할 마음도 없다.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회사만의 색깔과 콘셉트를 확고히 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주력하고 있는 건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럽에 파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를 수없이 돌아다녔고 그중 몇 개 나라에서는 기간을 두고 살아보았으며 유럽에서 아시아 음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단 음식만이 아니다. 아시아의 문화 자체가 뜨고 있다. 수십 년 전 우리가 유럽과 영미권 문화에 열광하고 그들을 동경했던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결코 한순간 스쳐가는 유행은 아니라고 본다. 드라마나 노래로 일어난 한류 열풍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의 일상에 아시아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김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한식당에서 밥 따로, 국 따로, 김치 따로 먹는 외국인도 많이 보았다. 이는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건 한마디로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일상에도 활용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즉, 나는 한국 사람이 하듯 이들이 한국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한국의 옷을 입게 하고 한국인처럼 화장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음식으로만 따지자면 소금 없이 오로지 간장으로만 모든 요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맛도 풍미도 건강에도 소금보다는 간장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는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아시아, 특히 내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국처럼 할 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식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그중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리고 이 목표는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다. 수많은 공부와 다양한 경험, 직접 살펴본 유럽인들의 생활 모습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나와 가족에게도 돌아온다. 미래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회사, 직원, 점주, 고객, 파트너사, 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행복 역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와 켈리 델리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작게나마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야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식재료를 키우는 농장은 윤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까지 고려할 수 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의 누군가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사업 역시 수많은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장의 이득을 위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결국은 세상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다시 회사, 그리고 나와 가족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타벅스는 아무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농장의 원두는 이용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합당한 돈을 받는 게 당연하고, 어린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에게 이득을 안겨줄 수 없다는 게 스타벅스의 철학이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켈리델리에서는 필리핀산 새우를 쓰지 않는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지만 이 새우를 포획하는 데는 어린 아이들의 힘이 투입된다. 아직 뛰어놀고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생하고 받는 돈이라고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단지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의 새우를 사용하는 건 아이들의 희생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참치는 대서양에서 포획되는 것으로 솔직히 말하면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보다 맛이 떨어지는 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든다는 목표에 부합하려면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를 써야만 한다. 하지만 그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고객에게는 더 맛있는 참치를 제공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이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 여기까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저번 주에 업로드해드렸던 웰싱킹의 저자 켈리 최 회장의 첫 책이며, 켈리 최 회장이 켈리 델리를 창업하고 성공 가도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과 성공 비결, 성공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업로드해드린 웰싱킹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의 뿌리, 즉 저자가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자기개발 실천법을 주로 다루었다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는 창업과 기업 경영에 관한 노하우가 주를 이루는 책이었습니다. 경영에 관한 책이라도 사업이나 경영에 관련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읽히고 피부에 와닿는 깨달음이 매우 많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켈리 최 회장이 켈리 델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과정과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을 주로 낭독해 드렸는데요. 켈리 최 회장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된 후 다시 사업을 구상하며 자신의 생활과 주변 관계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10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수중에 단돈 몇 푼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용기 말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좌절의 감정에 빠져들어 현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자처럼 다시 한 번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마인드입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던 저자는 초밥을 배우기 위해 일본인 초밥장인 야마모토 선생에게 몇 번에 걸쳐 찾아가 설득해내며 초밥을 배우고 초밥 레시피를 개발하고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김승호 회장에게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 경영 마인드와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뭔가가 갖춰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진심을 다해 개척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태도는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모로 삶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주는 책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 요즘,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울림 있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업에 실패하고도 다시 사업에 도전한 이유. 한 번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고르고 급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깨닫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발로 일어선 것만으로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운과 우연에 인생을 거느니 내가 직접 찾아가는 편이 더 쉽고 빠르고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나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내 앞에는 몇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 일단 일어섰고 걸어보기로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진부하지만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민박일은 마이너스였던 내 삶을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은 아니었다. 평생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는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내게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다. 사업을 하거나 다시 취직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40이 넘은 나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또한 생각하기 나름이다. 당시 나는 아직 반백년도 살지 않았으니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여겼다. 그렇기에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선택지도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패션 공부를 할 때만큼 내 가슴이 뛸 정도로 크게 관심이 가는 분야는 없었기에 세 번째 선택사항은 지웠다. 나에게 가슴이 뛴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의 다른 말은 흥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누구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다시 패션계로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내가 잠시나마 패션계를 떠났던 이유는 그 일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기대한 만큼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가슴 뛰는 일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찾아온 친구의 사업에 합류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해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낀 행복은 진짜였다. 친구의 사업을 함께 한 것뿐인데도 행복을 느꼈다면 온전한 내 사업을 할 때는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뛰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악을 먼저 상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 경제적인 기준에서라면 직장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으나 행복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이왕이면 내가 주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건 직장인보다는 사업가가 되어야 가능했다. 그래서 사업의 쓴맛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왜 초밥 도시락을 팔기로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나는 초밥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 유럽 각지의 대형 마트들과 계약해 그 안에서 즉석 초밥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유럽 10개국에 약 7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대형마트의 가장 모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매장에서 아시아인 요리사들이 마치 공연을 하듯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초밥을 만들어 판다. 이런 컨셉트가 나온 과정에도 앞서 말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 즉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즉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다.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게 너무 싫었다. 경기가 휘청거릴 때마다 위기를 겪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경험한 패션이나 전시, 광고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라 경기에 따라 사업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겪은 터였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업은 알게 모르게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분야를 찾아야 한다. 경기를 가장 적게 타는 사업,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여기에는 장례업, 섹스산업, 요식업 등이 있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은 죽고 장례를 치른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이는 섹스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전쟁 중에도 인간의 성욕은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본능이 없어지겠는가. 마지막으로 성욕 못지않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요식업도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었다. 이 중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요식업뿐이었다. 그러나 요식업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 그 안에서도 무엇을 팔지 생각해야 한다. 중식, 일식, 한식, 술, 커피,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일 것이라는 세 번째 기준이 필요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강점을 가질 만한 아이템은 무엇일까? 먼저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아시아 요리라 생각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유럽 음식은 유럽인이, 아시아 음식은 아시아인이 만들 때 신뢰를 더 느낄 것이다. 또한 내가 더 자주 접했고 잘 아는 쪽이 아시아 음식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한식, 일식, 중식이 가장 익숙했고 나와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렵 나는 한창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즉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 중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에서 무일푼으로 창업해 성공한 사례를 찾고 있었다. 방송, 신문, 뉴스, 책 등을 보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그중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미 성공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니 김밥이나 삼각김밥, 초밥 등의 메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특히 초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짧게나마 초밥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삼각김밥이 더 좋을 것 같았다. 내가 조사한 사례 중에는 미국에서 삼각김밥을 만들어 마트나 슈퍼에 납품해 성공을 거둔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아직 유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삼각김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삼각김밥 공장도 견학했고 기계를 찾으러 출장도 많이 다녔다. 그 비용은 모두 민박집 수익으로 충당했다. 다만 시간 확보를 위해 한국인 학생을 고용해 민박집 운영을 맡기고 나는 사업 공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창 열을 올려가며 삼각김밥 사업을 조사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유럽에서는 내가 내 가게를 차리고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직접 팔 때에 비해 제3자 가게에서 팔 때는 법적 제한이 많았다. 게다가 삼각김밥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면 무균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최소 10억 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만큼 투자해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무조건 납품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는 납품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것에 불과했다. 이는 내가 정한 사업의 두 번째 기준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어긋났다. 그간 조사한 시간과 노력이 아깝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 와중에도 사례 조사는 계속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김밥과 초밥을 납품해 연매출 수천억 원을 올린 김승호 회장의 김밥하는 CEO를 읽게 되었다. 책을 덮고 이거다 란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김밥과 초밥 도시락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프랑스에서는 마트에서 파는 초밥 도시락이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먹어보니 맛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았다.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듯했다. 다시 말해 만들어진 도시락을 납품하는 형태가 아닌 즉석에서 만들어 판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초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초밥은 내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상이었다. 패션을 전공해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한 나에게 초밥은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이었다. 게다가 김승호 회장이 비슷한 사업을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성공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쇼 비즈니스와 접목해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마트 내 초밥 도시락 사업이라는 콘셉트가 정해졌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내가 정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까? 우선 요식업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더구나 조사해 볼수록 대형마트는 조금 과장하자면 경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기를 타지 않았다. 다음 기준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내가 하기 나름이었다. 게다가 무일푼으로 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인인 내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초밥 사업을 한다면 이미 큰 이점을 안고 가는 것이었다. 더구나 내가 생각해낸 콘셉트는 초밥을 만드는 과정을 즉석에서 쇼나 공연처럼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신뢰도 측면에서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할 수 있었다.
당시 마트에서 팔던 초밥 도시락은 돈이 아까울 지경이었으니 훨씬 신선하고 맛있게, 거기다 쇼 비즈니스 형태까지 접목한다면 두세 배 가격으로 팔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확신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커졌다. 게다가 나는 초밥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으므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나는 초밥 사업, 좀 더 정확히는 마트 내에서 쇼 비즈니스와 접목한 초밥 도시락 사업으로 길을 정하고 다시 사업 공부를 시작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을 미루지는 마라. 나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경영자로서의 공부가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최대한 다 해보기로 결심했다. 여러분은 사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사업장을 구하면 사업이 시작된 걸까?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사업의 진짜 시작을 의미할까? 혹은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라고 본다. 창업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였는가는 후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 시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기를 미룬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크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된다. 경영을 배우기 위해 무일푼으로 성공한 김승호 회장. 야마모토 선생이라는 최고의 스승에게서 초밥에 대해 배웠고 메뉴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때까지 경영자로서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에게 경영자 수업을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경영을 가르쳐줄 스승으로서는 앞서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소개했던 책 김밥하는 CEO의 저자이기도 한 김승호 회장이 가장 적임자 같았다. 이 책에는 김승호 회장이 무일푼으로 시작해 수천억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CEO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그로부터 경영 노하우와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출판사에도 연락해보고 수소문한 끝에 김승호 회장의 개인 메일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곧바로 메일을 보냈다. 많은 사람이 이 메일을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하는데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보냈다. 나는 프랑스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사업에 한 번 실패하여 10억 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막 사업가로 재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이다. 당신도 나처럼 힘겨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대신 나도 성공하면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대략 이런 내용을 담아 길지도 않게 약 10줄에서 15줄 정도로 메일을 보냈다. 바쁜 사람들에게는 간결하게 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메시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박함과 의지, 진정성을 담는 것이다. 나는 내 현재 상황을 여실히 적었고 반드시 재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였으며
비록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대신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진정성을 보였다. 이것이 김승호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는 그 뒤로 한동안 메일과 전화 통화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는 김승호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까지 가서 직접 보고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이후로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며 더욱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여전히 나에게 많은 영감과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도 세계 여행을 다녀온 후 김승호 회장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와 오랜만에 같이 여행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바 있다. 힘들더라도 포장지가 아닌 내용으로 승부해야 한다. 창업 초기 나는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했다. 덕분에 목표한 대로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단 여기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들 눈에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그리 믿음직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우선 새로 매장을 열 때마다 점주와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데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한 점주는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당시 우리 회사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건지 궁금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다니고 있던 직장을 나와서 아직 열지도 않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자고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매장도 없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우리를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C사에 입점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래요. 사무실도 없고 매장도 없으니 내 말을 믿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C사는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 C사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나를 못 믿겠거든 C사를 믿고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요? 이 방법은 제법 잘 통했다. C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 기업에서 믿고 계약했다는 건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C사를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고 고객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주요 통로에 매장을 열 거예요. 그런 곳에서 당신과 직원들이 깔끔한 옷을 입고 전문가처럼 멋진 손놀림으로 초밥을 척척 만들어서 진열하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어요?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내용보다 포장지를 중시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를 한답시고 5성급 호텔을 빌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자사의 좋은 점만을 부각하곤 한다. 물론 이런 모습에 혹해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속빈 강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분명 조만간 누군가는 속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기업의 평판은 점차 나빠질 것이다. 또 고급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서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혹한 사람들이 낸 돈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물론 우리처럼 사무실도 매장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철학에 가슴으로 공감한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진심이 통한 사람만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나라에 진출할 때면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미팅 시에는 주로 카페를 이용한다.
시장을 조사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전부터 사무실 고정 비용이 나가는 건 낭비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역시나 점주들과 거래처는 미심쩍은 눈길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하는 각 나라의 지사장들은 하나같이 점주 모집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나 그들이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주들 중에서도 나와 진솔하게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함께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만간 회사를 퇴직하고 바로 준비할게요. 사실 나는 결코 달변가가 아니다. 내게는 한국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말하는 재주가 없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나의 말에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걸까?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의 차이라고 본다. 확신에 차 있다는 건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확신은 말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설득을 할 때는 반드시 나 혼자만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 우선 나부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상대방을 위하는 진심을 담아 비전을 제시해보자. 아마도 상대는 오히려 당신에게 고마워하며 기꺼이 함께하고자 할 것이다. 고객은 절대 싼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2년간 마트에서 살다시피 머무르면서 조사한 결과 나는 고객이 무조건 싼 것만을 찾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가격 경쟁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가장 쉬우면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사를 이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담합을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가격이 꼭 투입된 비용 대비 가격을 뜻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밥 아래에 온통 금가루를 입힌다면 비용만으로도 수십만 원은 들어갈 것이다. 그 초밥을 비용 대비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해보자. 살 사람이 있겠는가? 반대로 아마추어가 거의 폐기 직전의 재료로 대충 만든 초밥 역시 딱 재료비만 받는다고 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가격이란 고객이 이 상품이라면 이 정도 가격이 아깝지 않다고 기꺼이 감수할 만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이런 가격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당연히 많은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프랑스의 슈퍼마켓과 마트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초밥 도시락을 빠짐없이 먹어보았다고 장담해도 될 만큼 열심히 맛을 보고 다녔다. 특히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먹어보았다. 일단 그 도시락들은 저렴했다. 하지만 맛에 비해 어떠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 돈을 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초밥이 상당한 고급 음식에 속했고 일식당의 초밥은 무척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도시락이 팔렸던 것뿐이었다. 기존 초밥 도시락 제품은 유통기한이 대체로 3일 정도다. 이들의 공정을 살펴보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각지의 매장으로 배송하는 데까지만 1, 2일이 걸린다. 그러니 진열되자마자 사더라도 이미 만든 지 1, 2일이 지난 제품을 사는 셈이다. 게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지 않은가.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장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할 거라 믿고 싶지만 진실은 알기 어렵다. 나는 켈리 델리를 설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재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있다. 나의 초밥 스승인 야마모토 선생이 장인 특유의 완벽주의로 고르고 고른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또한 그날 팔리지 않은 제품은 전량 폐기한다.
물론 수백 개의 매장을 모두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간혹 어떤 점주는 전날 팔고 남은 제품을 다음날 진열하기도 한다. 그런 점주가 적발되면 우리는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절대로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다. 이런 사례를 몇 번 접한 다른 점주들은 폐기하지 않은 제품을 파는 행위 같은 건 이제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나 또한 그들이 이미 프로로서 인정받으며 버젓한 매장 점주가 되어 수익도 제법 올리고 있는데 재료비 좀 아끼자고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거라 본다. 지금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매장은 단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불시에 검사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메뉴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짤 때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재료를 과하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사용해야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싶으면 비싼 재료라도 그만큼을 쓴다는 뜻이다. 즉, 재료의 신선도와 음식의 맛 측면에서 켈리델리의 제품은 기존 초밥 도시락들보다 월등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싸지만 신선도와 맛이 떨어지는 제품이 아님을 알기에 그 두 가지 단점을 완벽히 해결한 나는 기존 제품들의 1.5배, 많게는 2배가 넘는 가격을 선정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이었음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초밥을 만들어주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켈리델리는 일종의 쇼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 만약 한국의 피자집에서 이탈리아인 요리사가 반죽부터 토핑, 요리까지 모두 직접 하고 그 모습을 오픈 키친 형태로 보여준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맛과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일반 프랜차이즈보다는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맛까지 더 좋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압승이다. 켈리델리도 그렇다. 기존 초밥 도시락 업체는 공장에서 만들어 배달될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이 유럽인이다. 물론 유럽인 중에도 초밥 장인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통 유럽인보다 한국인 사범이 태권도를 더 잘 가르칠 거라 믿는 것처럼 초밥은 아시아인이 더 잘 만들 거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아시아인의 손놀림이 세심하고 손도 작아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매장 하나하나가 그리 넓지 않으므로 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아시아인들이 적합하기도 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우선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직까지도 켈리델리의 고객들은 직원들이 전문가다운 손길로 초밥을 만들고 예쁘게 꾸며 진열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한다. 그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인 것이다. 또한 직접 보는 곳에서 만들어 판매한다는 건 그만큼 신선도가 높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재미있는 쇼를 선보임과 동시에 우리 제품은 기존 초밥 도시락과 품질이 비교도 안 되게 좋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장 직원들에게 세계 최고의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쇼를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 꼭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만이 고객을 위하는 방법은 아니다. 쉽게 말해 품질은 고객이 바라는 가장 기본일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더하고 보여주느냐가 곧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메뉴 개발로 새로움에 도전한다.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가치에는 새로움도 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새로워도 계속되면 구식이 되고 점점 지겨워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늘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새로움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켈리델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한다는 믿음. 그래서 켈리델리가 만든 음식이라면 언제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객은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될 때 행복해진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처음 켈리델리는 약 100여 가지 메뉴로 시작했다.
정확한 비율은 기억나지 않지만 초밥 스승인 야마모토 선생이 전수해준 정통 메뉴 50여 가지와 내가 만든 새로운 메뉴가 50여 가지였다. 그 중에는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계속 팔리는 제품도 있고 큰 반응을 얻지 못해 폐기한 메뉴도 있다. 하지만 폐기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메뉴가 줄지는 않는다.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메뉴 개발은 내가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동시에 고객에게 켈리델리가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늘 새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브랜딩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직원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회사가 늘고 있지만 그들도 결국 고객이 있어야 회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업의 출발점은 항상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가는 어떻게 돈을 벌지를 궁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객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초밥 도시락이 아닌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회사. 통찰력은 곧 미래다. 즉, 나의 미래이자 회사의 미래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항상 최대한 미래를 내다보려 노력한다. 켈리델리가 초밥 도시락을 파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초밥 도시락 사업은 켈리델리 브랜드 중 하나인 스시데일리의 사업이다. 따라서 스시데일리가 어려움에 빠져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켈리델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초밥 도시락 사업만으로 20년, 30년을 승승장구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딤섬 데일리도 시도했고 훈제 연어를 파는 사업 또한 스페인 지사에서 시작했다. 이 훈제 연어 사업은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 더 키워볼 예정이다. 작게 시작해 확실한 색깔과 콘셉트를 가진 후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메뉴만 다양화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회사가 성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나는 오로지 성장만을 지향할 마음도 없다.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회사만의 색깔과 콘셉트를 확고히 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주력하고 있는 건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럽에 파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를 수없이 돌아다녔고 그중 몇 개 나라에서는 기간을 두고 살아보았으며 유럽에서 아시아 음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단 음식만이 아니다. 아시아의 문화 자체가 뜨고 있다. 수십 년 전 우리가 유럽과 영미권 문화에 열광하고 그들을 동경했던 것처럼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의 문화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결코 한순간 스쳐가는 유행은 아니라고 본다. 드라마나 노래로 일어난 한류 열풍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의 일상에 아시아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김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로 한식당에서 밥 따로, 국 따로, 김치 따로 먹는 외국인도 많이 보았다. 이는 밥과 반찬을 같이 먹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건 한마디로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일상에도 활용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즉, 나는 한국 사람이 하듯 이들이 한국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한국의 옷을 입게 하고 한국인처럼 화장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음식으로만 따지자면 소금 없이 오로지 간장으로만 모든 요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맛도 풍미도 건강에도 소금보다는 간장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는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아시아, 특히 내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국처럼 할 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식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그중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리고 이 목표는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다. 수많은 공부와 다양한 경험, 직접 살펴본 유럽인들의 생활 모습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나와 가족에게도 돌아온다. 미래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회사, 직원, 점주, 고객, 파트너사, 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행복 역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가치다.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와 켈리 델리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이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작게나마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야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식재료를 키우는 농장은 윤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까지 고려할 수 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의 누군가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사업 역시 수많은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장의 이득을 위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결국은 세상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화살은 다시 회사, 그리고 나와 가족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타벅스는 아무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농장의 원두는 이용하지 않는다. 노동자가 일을 했으면 합당한 돈을 받는 게 당연하고 어린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에게 이득을 안겨줄 수 없다는 게 스타벅스의 철학이다.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켈리델리에서는 필리핀산 새우를 쓰지 않는다. 값도 싸고 품질도 좋지만 이 새우를 포획하는 데는 어린 아이들의 힘이 투입된다. 아직 뛰어놀고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생하고 받는 돈이라고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단지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의 새우를 사용하는 건 아이들의 희생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참치는 대서양에서 포획되는 것으로 솔직히 말하면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보다 맛이 떨어지는 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든다는 목표에 부합하려면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를 써야만 한다. 하지만 그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고객에게는 더 맛있는 참치를 제공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러나 이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 여기까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저번 주에 업로드해드렸던 웰싱킹의 저자 켈리 최 회장의 첫 책이며 켈리 최 회장이 켈리 델리를 창업하고 성공 가도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과 성공 비결, 성공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업로드해드린 웰싱킹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의 뿌리, 즉 저자가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자기개발 실천법을 주로 다루었다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에서는 창업과 기업 경영에 관한 노하우가 주를 이루는 책이었습니다. 경영에 관한 책이라도 사업이나 경영에 관련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읽히고 피부에 와닿는 깨달음이 매우 많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켈리 최 회장이 켈리 델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과정과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을 주로 낭독해 드렸는데요. 켈리 최 회장이 첫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된 후 다시 사업을 구상하며 자신의 생활과 주변 관계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10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수중에 단돈 몇 푼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용기 말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좌절의 감정에 빠져들어 현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저자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마인드입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던 저자는 초밥을 배우기 위해 일본인 초밥장인 야마모토 선생에게 몇 번에 걸쳐 찾아가 설득해내며 초밥을 배우고 초밥 레시피를 개발하고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김승호 회장에게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 경영 마인드와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뭔가가 갖춰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진심을 다해 개척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태도는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모로 삶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주는 책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 요즘,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울림 있는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